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준비한 영상인데요. 최근 미세먼지가 좀 심해져서 맑은 하늘을 볼 날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좀 날이 밝아지면 여러분들 가까운 주변에 공원 나가셔서 힘차게 운동하시고 또 새로운 건강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용한 종양학에서의 고온 온열 치료 효과에 대한 지난번 1부 영상에 이어서 오늘 2부 영상은 지난번에 그 논문에 지난번 소개해드린 이 논문의 중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히트 샥 레스폰스에서 열충격에 의한 단백질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셀룰러 멤브레인에 대한 약물 섭취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뮤 시스템과 이제 하이퍼더미아라고 해서 면역 체계와 고온 온열의 치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하이퍼더미아와 DNA 리페어, 곧 고온 온열이 DNA 복구를 억제하는 데 대한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지루하지 않도록 최대한 10분 이내의 분량으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필요한 건 여러분들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면 이 하이퍼더미아에 대한 객관적인 팩트에 대해서 좀 사실을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이퍼더미아 치료에 대한 좋은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히트샥 레스폰스 열충격에 대한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체에 이제 열이 전달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떨마 스트레스라 그래가지고요, 열이 이 몸을 방어하기 위한 세포 메커니즘이 활성화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예로 이렇게 뜨거운 불이 있는 곳에 손을 대면 우리 몸이 이제 뜨거운 불이 들어오면 이제 움찔하는 것처럼 우리 면역 체계도 열을 방어하기 위한 세포 메커니즘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세포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는데 이 부분 중에 하나에 프로테인 스트레스라고 단백질 스트레스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열 충격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히트샥 프로테인 HSP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이런 방어 메커니즘은 이제 열뿐만 아니라 저산소증이나 감염에도 이제 이렇게 프로테인 스트레스가 이제 활성화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고온의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열 충격에 의한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열 내성이라고 표현하죠. 열 내성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온 온열 치료 후에 48시간에서 72시간이 열 치료에 대한 불감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하이퍼더미아라는 고주파가 우리 몸에 40도 이상 제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보통 이틀 정도 쉬어준다는 얘기가 바로 이 연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트샥 프로테인에는 HSP는 고온 온열에 의해 유발된 단백질 변성으로부터 이 종양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열내성을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임상에 있어서 열내성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HSP라는 억제제 같은 약물이 고온 온열 치료할 때 이제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열과 HSP 억제제의 조합은 고온 온열에 대한 세포 민감도를 좀 증가시킨다고 하고요. 종양이 산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논문에서는 약물 이름이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약물을 소개하는 거는 혹시나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제약이나 이런 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이 약물은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이 논문에 약물이라는 명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들은 저희들이 그냥 편하게 어떤 약물이 있었다라고 논문에 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닌다민 같은 pH를 낮추는 약물과 결합하면 열에 대한 세포의 민감도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논문의 저자는 고온 온열 치료 시 히트샥 프로테인은 암 면역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환자들에게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온 온열 치료 시 HSP의 열내성 및 면역학적인 효과에 대한 HSP 억제제의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히트샥 레스폰스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네, 다음은 이제 2번 셀룰러 멤브레인 앤 드러그 업테이크라는 세포막 및 약물 섭취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온 온열이 화학요법에 대한 이제 세포에 기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세포막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이 세포의 이제 외층을 구성하는 세포막, 셀 멤브레인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 세포막은 인지질 빌레이와 같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포막은 단백질과 이 지질 사이에서 온도 변화에 매우 역동적으로 반응한다고 하고요. 이 세포막의 유동성 조절은 곧 균질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세포막의 열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하려면
일부 화학물에 대한 이제 세포막의 이제 물리적 투과성이 증가된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시스플라틴이라는 화학 물질이 고열로 치료할 때 세포 내의 농도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증가된다고 합니다. 고열은 세포막에 포함된 단백질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세포막의 구조적인 변화에 기여하고 또 고온 온열 조건에서 세포막의 변화된 행동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고온 온열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막의 유동성 변화에 따른 연구는 세포막에서 고온 온열이 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키거나 또는 원치 않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연구돼야 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죠. 세 번째 파트에서는 면역 체계와 고온 온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뮨 시스템과 이제 하이퍼데미한 부분에서 지난번 저희들이 영상에서 이제 피버라고 해서 소개해드리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버라는 건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이제 고열이 오르잖아요. 그 피버, 그 발열을 얘기합니다. 그 피버 또는 이제 페버라고도 하는데요. 발열과 하이퍼데미아 고열 이 두 가지가 모두 이제 온도 상승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는데 요 피버과 하이퍼데미아 같은 이런 온도 상승이 둘 다 우리 인간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고온 온열 분야의 이제 아버지라고 칭하고 또는 이제 면역요법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윌리엄 B 콜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밑에다가 이제 자막을 좀 달아드릴 건데요. 이 윌리엄 B 콜리라는 분에 대해서 혹시나 보실 수 있으면 이분이 굉장히 오래전, 그러니까 1900년대 초 당시에도 이런 고온 온열 치료를 하면서 면역 체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최근 로컬이라는 국소를 표현합니다. 로컬. 국소 고온 온열이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이 두 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과열된 종양과 더불어 이 과열된 종양으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종양 세포도 어떤 치료에 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종양의 방향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제 상승된 온도는 면역력의 적응과 선천적 면역 이 두 가지 모두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서 면역력이 적응되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온도가 이 면역 체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온도의 상승, 이제 몇 도까지 올렸냐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 온도의 상승, 더불어서 지속 기간, 이 해당 온도를 얼만큼 지속했느냐. 40도에서 얼마 했고, 41도에서 얼마 했고, 42도 올렸냐. 그런 지속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고온 온열 치료를 할 때 해당 온도를 몇 도까지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온도가, 올라간 온도가 정말 얼만큼 유지되고 있느냐. 이게 치료의 질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 치료받을 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양을 마일드 온열을 가열했을 때, 지난번 영상에서 마일드는 저희들이 42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일드한 온열을 가했을 경우 혈류 흐름이 증가하고 이 종양과 림프절 사이에 혈류 개선을 통해서 면역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제 개선된 T 세포가 여기서 이제 방출된다는 건데요. 이제 온도가 상승하는 영역에서 이 T 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이제 HSP에 이제 특히 이제 개선된 HSP70이라는 단어를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HSP70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글링 해보시면 정말 많은 재밌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HSP70이라는 세포가 방출되는데요. 이 HSP70은 덴트릭셀이라는 수지상 세포와 대식 세포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개선된 세포로 불리는 이 T세포들은 모든 종양세포를 타겟으로 할 뿐만 아니라 메타시스, 종양의 전이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향후 면역 체계에 미치는 고열의 영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HSP의 온도의 역학관계와 상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자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례로 HSP70이 고열 반응을 최적화하기 위한 항암 백신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아마 다른 데서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온 온열과 DNA 복구 억제에 대한 내용으로는요. 고온 온열은 DNA 손상이나 DNA 대사에 방해가 되는 요소에 의한 암세포의 민감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DNA 손상을 유발하고 열과 반응하는 초기 연구로 잘 알려진 것이 이오나 방사선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런 이오나 방사선 케이스, 곧 DNA의 메커니즘에서 고온 온열은 단백질 분해에 대한 복구 유전자로 표현되는 브라카2, 밑에 이제 자막에 나올 건데요. 브라카2나 DNA 손상 부위의 라드51 같은 제조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한다는 것을 통해서 이 하이퍼더미아라는 고열이 DNA 복구 경로를 억제한다는 발견을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DNA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많은 내용과 분량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번 소개 영상에서는 간략한 개요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의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논문이나 요거에 관계된 생물학적 메커니즘, 특히 이제 DNA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토탈 3부 영상 중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이었고요. 최대한 짧은 시간에 이제 효과적인 내용을 전달하려고 애썼는데요. 논문의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 다룰 저희들이 많은 이 영상들이 관심 있게 보신다면 하이퍼더미아라고 불리는 고열의 연구 방향성이 대부분 오늘 다 저희들이 여기서 다룬 소제목들의 이슈들이 계속해서 거론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단어들도 동일하게 이제 검명될 거기 때문에 귀에 이제 점점 익숙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3부 영상에서는 하이퍼더미아와 최신 기술과 그리고 이제 미래 고온 온열 치료가 어떻게 발전할 것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부, 2부에 했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서머리해서 말씀드리고 미래 발전 방향 이렇게 3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겨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저도 사업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언젠가 이제 사업하다가 이제 전화를 받는데 좀 저희 회사나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 가수의 말처럼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뽕 뚫리는데요. 와. 근데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다리를 한 달 동안 절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 부분이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신체 연약한 부분이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런 개인적인 체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기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담대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